올해는 한 1년 이상 대형 시민문화마당이 다른 거 하느라고 연계라고 총무님이 지역 심화 학습도 다니셔가지고 한 1년여 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86회 5년, 6년 정도 했었고 먼저 대면 시민문화를 했었는데 그 연계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올해 이번 달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오늘은 86대 이제 대신문화인데 주역으로 푸는 논어 이렇게 해서 이제 주역으로 해서 보통 오공선생님께서 2시간 동안 특강을 해주셨는데 왜 해프는 논어는 주역으로 풀어보는 논어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실 텐데 모든 동양의 핵심은요 주역에서 다 파생됐거든요. 주역을 모르면 나머지 사상에 풀 수가 없어요. 주역을 알아야만 왜냐하면 주역이 모든 학문의 지향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왔다고 보면 돼요. 대학 중요할 거 다 주역을 알아야만 뿌리를 알아야 그 근본 가지가 수 있거든요. 주역을 알아야만 그 모든 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구절만 다 그런 건 아니고 거기 중요한 구절은 오늘 주역을 모르면 풀 수 없는 구절이 있군요. 그걸 해서 오늘 이제 doctor님께서 이렇게 핵심을 좀 짚어주시고 말씀해 주실 건데 잘 들어주시고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원래 doctor선생님은 원래 이제 야산 이가 선생님이 소부가 되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대연학과는 야산 이가 선생님의 교육을 그 학문을 전쟁 도급하는 장소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주역을 대연학당 여기만 잘 가르치는 데 없습니다. 주역 핵심을 쫙 짚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접하는 데는 대연학당이 유일합니다. 딴 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성균관 그쪽도요, 주역을 핵심을 몰라요. 이기경 교수 내려보는 책 보면은 그 핵심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역은 그냥 단순한 한 작품이 아니고, 글씨가 이게 선천받은, 수천받은 하거나 이런 위치를 알지 모르면 모르시면 풀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교는 야단생 그 주역 핵심을 다 그 뿌리 위치로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걸 근본으로 모든 학문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우리 학당에서 공부를 하셔야 이 동양 학문의 핵심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논어 하시다 보면 이제 우리 덕선생님께서 이제 동양의 핵심되는 그 핵심을 이제 그때 짚어주실 거거든요. 공부하시다가 논어 공부하시고 나중에 우리 대연학당 오시면 반드시 주역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대연학당까지 오셨는데 주역 공부를 안 하신다는 거는 큰 아주 후회가 됐어요. 내가 대학교 오셨는데 주역을 공부 안 하시는 그러니까 논어 공부 해보시고 오늘 특강 들어보시고 왜 주역이 공부하고 중요하고 논어가 왜 공부하는 말씀이 중요하신지 핵심을 짚어줄 수가 있거든요. 오늘 덕 선생님께서 오늘 2시간 동안 해주실 텐데 많은 박수로 맞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토요가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 이제 지금 강의, 아침 오전 강의하고 바로 이어서 강의하는 건 처음이라 사실 또 강의가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논어 강의는 정말 제 일생에서 처음 하는 강의라서 혹시 이렇게 들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도 좀 많이 되고 이렇습니다. 이제 제목을 우리가 이제 지혜로 삶을 성찰하게 하는 주역으로 바라본 논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제 자신은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논어를 한번 강의해보고자 하는 부분이 좀 컸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저는 공부를 우리 선생님께도 물론 대학을 배우고 주역을 배웠지만 함장 선생님께는 이제 먼저 주역을 배웠기 때문에 주역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주역 배우고 다른 사설을 배우면 훨씬 공부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왜 주역으로 바라본 논어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자의 유학의 이토목연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자는 굉장히 그 공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참 이렇게 존중을 못 받았지만 한나라 때 이후부터는 각 그 공기학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데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이런 데 있죠. 그래서 문묘에서 아주 추앙을 받는 그런 성이 일반적으로 이제 공자를 대성, 지성, 문선왕 이러죠. 크게 이루었다. 시칸 성인의 반열에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문무에서 추앙받는 성인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었죠. 산나라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노노는 공자의 언행입니다. 공자가 이제 그 당시에 주고받은 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주역은 사실 공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주역을 지금 오늘 어떻게 전해졌겠는가. 공자의 시비, 그러니까 복기가 괴를 그리고 문왕시공이 거기다 글을 달았죠. 그런데 도저히 그 상태로서는 후인들이 그걸 이해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공자가 시비를 달므로 인해가지고 주역은 집대성되고 완성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역 속에는 공자의 사상이라든지 경륜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언행과 그다음에 주역 속에 담겨 있는 그 공자의 경륜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함께 바라보면 훨씬 더 논어 속에 들어있는 그 뜻과 가르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주역으로 바라본 논어다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학문에는 호역학입니다. 야산 선생님께서 이렇게 창시를 하셨죠. 근데 야산 선생님께 이제 공부를 하셨던 대산 선생님, 또 대산 선생님께 이제 공부를 하셨던 청호 선생님께서 그 논어 속에 이제 그 들어있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그 많은 그 선현들께서 거기다가 주도 달고 해설도 달고 그랬지만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선우천 개벽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주역적으로 좀 바라봐야지.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만 오늘 들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석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옛날 그 분들이 해석이 잘못되어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도 배운 대로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얘기보다도 좀 다 아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공자는 우리가 이제 유학을 대표하기 때문에 공자의 생애와 이 사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논어 집주 서설을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이번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원래 공자의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공자, 이렇게 공부해서 국자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자는 중리죠. 이제 요렇게 하면은 이구살이 되잖아요. 이구살의 전기를 받고 태어났다라고 해가지고 이구살이 공자의 두상, 공자의 두상이 아주 이구산이 이렇게 약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자도 그 두상이 그렇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원래 이 공자의 선조는 그냥 송나라 사람이죠. 송나라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숙량을이라 그랬죠. 이 글자 같은 명주시. 숙량은 자예요. 이름은 흐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둘째 부인이죠. 둘째 부인인데 안진제입니다.
근데 이제 공자는 원래 노나라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냐면 창평향 추이라고 그것도 외우기 굉장히 힘들더라고. 창평향 그래서 창 이렇게 고향 한자에서 네, 추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때가 이제 노나라 양공대입니다. 양공대인데 보니까 이제 경술년에 11월 21일 날 경자일에 이렇게 태어났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BC 지금으로부터 551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479년까지 이렇게 사셨죠. 만 72세의 수를 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나이로 보면 73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둘째 부인 안징제와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숙양을 사이에 이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뭐냐면 공자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공자는 한 16세, 17세 그 사이에 또 어머니까지 돌아가셔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이 충격을 크게 받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공자의 품성이 어려서부터 놀 때도 뭘 하고 놀았냐, 제기 있잖아요. 제기를 이게 진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공자의 유체기득자에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글자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애도래자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용을 가지고 굉장히 애절받은 그런 용어를 갖추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게 이제 20세 전후에 직책을 갖게 됩니다. 그 직책이 뭐냐면, 우리가 직책이 위리라는 직책을 갖게 되는데, 이 위리는 복식을 출납하는 그 관리였다라고 하는데, 그 대지를 하는데 아주 공평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쓰여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사징이 20세 정도죠. 이 사징이는 가축을 사육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가축이 그냥 번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조금 직책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공이 이제 35세 때죠. 그때 이제 소공이 사만씨가 그 제거하려다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나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노노라는 거는 노나라 노노도 있지만 제나라 노노가 있어요. 여기 제나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 경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벼슬을 주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시 이게 노나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노나라 정공 때 그때가 이제 주로 이제 정공 1년이 나이가 43세 정도 됩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어땠냐면은 그때 이제 노노에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때 이제 전공 때 개손씨라고 그 노나라 대부가 굉장히 세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아주 좀 못된 짓 많이 한 거죠. 도가 지나치는 경우 많이 합니다. 그 이제 신화 가운데 양호. 나중에 그 양호를 닮아가지고 이제 죽을 뻔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구금이 되고 그래서 그 양호가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정사를 굉장히 이렇게 전행을 하다 보니까 공자는 이제 벼슬을 하지 않습니다. 벼슬을 하지 않고 예약을 이렇게 닦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생기고 되는 거죠. 20세에 그 직책을 가졌는데 그리고 이제 공자가 직접 이제 벼슬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언제냐면은 우리 나이로 한다면 50세예요. 51세인데 그래서 만으로 하면 50세가 되는 거죠. 지천명이라는 말이 그런 얘기에서 다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51세 때 그 이제 사홍이라는 맞나?
사고? 네, 사공이라는 이 저기 벼슬과 사구 도적구자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홍보도 보면은 8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사공은 이제 국토 하천이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주거 문제를 좀 관장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대사고라는 것은 도적구자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치안이죠. 치안. 사법, 그다음에 형벌 그런 이제 벼슬을 이렇게 갖게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승승장구하죠. 그래서 이제 이 51세부터 몇 세까지 이제 좀 승승장구하냐? 56세까지. 이때까지 이제 그 전공을 도와가지고 여러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56세 때 이제 드디어 그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누나라 크게 다스려지는데 그때 이제 개환자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뭐냐면 제나라 그 여왕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반대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 저기 57세죠. 우리 오늘 이제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만 57세부터 철안철안 그러니까 주의천하라고 하죠. 그때부터 이제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이 약 한 3,000명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동안에 이제 철안철안을 하고 그 노나라로 돌아온 해가 언제냐면 68세입니다. 68세. 68살 때 이제 노나라에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시경석경 산시서라는 거죠. 산시서하고 그다음에 또 애기 그다음에 음악을 바로잡고 지금 이제 알루 10일이라는 그거를 단 때가 언제냐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71세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추를 칩니다. 춘추는 이제 노나라 역사로 노나라 은공 때부터 애공 때까지 그때의 역사를 이렇게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서수행님 서쪽으로 사냥 갔다가 기린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부스 꺾었다. 그래서 춘추입필, 춘추전필 이런 얘기를 전에 내놓고 있죠. 72세 때 그 참 자로 잘 아시잖아요. 자로가 위나라에서 죽습니다. 죽고 드디어 73세 때 공자의 자택에서 이 공자가 돌아가시게 돼요. 돌아가시니까 그 제자들이 비록 상복은 입지 않았지만 3년상을 치릅니다. 3년상을 치르고 그 공자 제자 가운데 자공이 있잖아요. 자공이만이 6년 동안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3년 만에 다 이렇게 지내고 떠나는데 자공이가 6년 동안 그 스승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공자의 생애가 이렇게 이제 이어진다라고 해서 대충 제가 얘기했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노노 집주서설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좀 하면 어떤가 해서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공자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국기복내 미인 선생님 꼭 정확하게 열심히 충서 좋으네요. 또 뭐 한번 얘기해보세요.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네? 공자는 이제 공자가 그 태어난 시기가 언제예요? 춘추 시대 말렵이죠. 춘추 전국 시대니까 정말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겪던 시기입니다. 이제 공자는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전통적으로 고대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전통 사상 또 문화를 계승했습니다. 그 사상을 계승을 해가지고 인사상으로 체계화했죠. 인사상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답게 사는 모양이죠. 결국은 사랑하는 거 그러죠. 인으로 이렇게 인사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이 혼란한 것, 이 질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주면 예로 이렇게 지금 아까 얘기하신 극기복내
이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극기복내 이인입니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사는가. 인이라는 글자 자체를 보더라도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인자는 인애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애라는 것은 상하 질서 그런 얘기를 얘기하니까 극기복내 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상을 얘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그러면 이 극기복내하는 방법으로 이 공자의 그 학통을 이은 사람이 공자 제자인 증자이죠. 증자가 부자 지도는 충서의 이인이다. 그래서 이제 충서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충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충서라는 것은 잣대를 어디다 둘 거냐. 그래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도 정명을 얘기했습니다. 정명. 정명이라는 명을 바로 한다는 것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내 위치에서 어떻게 잘 이렇게 바로 섰어.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중심이라는 것은 오심입니다. 나의 마음이죠. 나의 마음인 거고 사람 마음을 중심에다 딱 둬가지고 그거를 잣대를 분명히 해가지고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고 남이 좋으면 내가 좋으면 남도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충서로 이렇게 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충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 정도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참 그 어려운 시대, 극심한 혼란과 그 분열의 시기에 그렇게 태어났고 그때에 참 이런 혼란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은 인과 애였다. 사람답게 사는 것은 인에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애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공자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논어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나라 때 하한이라는 사람이 이 논어가 옛날에 고본이 있었다. 고본이 있었는데 노나라 논어가 있고 노나라 논어가 있고 제나라 논어가 있고 고논어가 있다. 근데 이제 이 노나라 논어는 20편입니다. 20편. 지금 우리 논어 몇 편으로 되어 있나요? 20편으로 되어 있죠. 네, 20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제나라 논어는 22편. 그러니까 문왕과 지도라는 그 편이 두 편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논어라는 것은 뭐냐면 애꼬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자의 고택, 그러니까 노나라 동안대죠. 고택에 이제 그 공자의 사랑을 이렇게 허무니까 그 벽 속에서 우리 이제 그 찾아보면 칠서백연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오칠한 서적이 그 벽 속에서 많이 나다. 그 가두문자라고 하죠. 가두문자. 가두문자가 뭔지는 아시죠? 올챙이를 얘기합니다. 올챙이. 올챙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그 오칠액을 찍어갖고 글씨를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찍으면 오칠액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물주가 뒤로 갈수록 이렇게 꼬리가 길어지니까 가두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서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그 글씨체가 서체가 어땠어요? 네, 전서였죠. 요즘 옛날 같으면은 이제 지금 우리 도장 팔 때 이렇게 보면 글씨가 막 그림처럼 이쁘잖아요, 이렇게. 네, 그죠? 이거 많이 맞췄나? 아, 여기 이렇게. 대신에 잘라야
전서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림처럼 아름다운 글자체인데 그 공자의 고택을 딱 보니까 그 속에서 막 편지 쏟아지나요. 뭐 상가, 얘기, 용어 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가두문자로 돼 있고 또 이제 전자체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알아보기 참 힘들었죠. 나중에 이제 그 공자의 그 손자 공항국이 이렇게 막 좀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나온 이제 그 논어인데 그 이제 알아보기 힘든데 실제로 이제 논어라든지 제나라 논어라든지 고논 이건 노나라에 전해진 논어고 이건 제나라에 전해진 논어고 이거는 지금 공자의 그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거는 전하말에 다 대부분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전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전하고 있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전하고 있는 거는 이 나라 한의 노노 집회 이 나라 한 안에 노노 집회가 전해져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양나라의 한간이라고 한간에 노노 의소 이거 한자로 안 써도 되죠? 네, 노노 의소 그리고 이제 이걸 교정한 게 있어요. 이게 교정을 한 게 어디냐면은 그 송나라 형병에 노노 이렇게 정자 송나라 형병에 노노 정의가 이렇게 전해오고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주자의 우리가 얘기하는 주자의 노노 집중은 무엇에 바탕을 했느냐? 송나라 형병의 노노 정의. 그러니까 집회가 있고 한간에 의소가 있습니다. 이 의소를 약간 교정한 게 송나라 형병의 노노 정의입니다. 이 정의를 주자가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전민들이 이렇게 해설한 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노노 집중을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전해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노노 집주라는 거는 옛날에 노나라에 전했던 것도 있고 제나라에 전했던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전하지 않고 이제 쭉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얘기를 했는데 실제 전하고 있는 거는 정확하게 요 세 개인데 요거에 바탕을 해가지고 노노 집주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노노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월요일 날은 이제 제가 그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찬자. 그럼 노노는 누가 이거를 편찬을 했느냐 이거죠. 편찬을 했느냐. 그래서 거기도 이제 이게 쓰여 있습니다만, 후한테 방고라는 사람이 있고, 정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방고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편찬자. 누가 이렇게 이거를 편찬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세 가지 설로 이렇게 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노노를 도대체 누가 이렇게 노노를 편찬을 했느냐? 여러분 누가 지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세요? 노노. 네, 일반적으로 이제 주장을 한 게 뭐냐면 전학대 유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양. 그러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 네 가지 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학대 유양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도 많이 주장을 한 건데 이거는 공자, 제자가 그 공자의 훌륭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정연이 많이 나오죠. 후한 때 정연입니다. 정연은 뭐라고 했냐면 공자의 제자 가운데 중궁 그 다음에 이제 자하
공자의 이게 이제 사가 십철이라 공문 십철 가운데 하나이죠. 여러분이 이제 공자는 72제자, 그러니까 그 6의 동안자가 이제 7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뛰어난 사람이 10명 있는데 그 10명을 각각 그 뛰어난 부분에 의해서 분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덕행에는 이제 덕행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안현이, 당연히 안현이죠. 민자건이, 연배구, 또는 이제 중궁. 중궁이 이제 덕행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있어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말썽꾸러기 제야, 자공이가 참 말을 잘했죠. 그리고 이제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자로, 또 우리가 염구라고 하죠. 이 둘이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학에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문학에 뛰어난 사람이, 굉장히 문학에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자유와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공자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진다. 사가 10절에 속하는 게 이러니까 이 정현이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자 제자가 지었다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제자 가운데 이렇게 지은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논어 집주를 배우고 있잖아요. 논어 집주를 배우는데 그건 또 누구냐면 당나라 그 당대의 유종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종원. 이 유종원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근거를 들었어요. 어떻게 근거를 들었냐 하면은 실제로 공자와 제자 그 증자, 우리가 이제 공자의 학통을 누가 얘기했나요? 증자가 얘기했죠. 근데 공자하고 증자하고 나이 차이가 46세 차이.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런데 논어에 보니까 자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공자 제자 가운데 유자하고 증자만 유자하고 증자만 자를 붙인 거예요. 이렇게 선생자 스승자를 딱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를 붙였다 그러면은 공자하고 증자하고 나이 차이가 46세나 되고 분명히 자를 붙였으면은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걸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종원이라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자를 붙였기 때문에 증자의 문인인 악정자춘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자를 스승으로 모신 사람이 누굽니까? 자사죠, 자사. 자사의 무리가 이거를 했을 것이다. 그 근거를 두 가지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자를 붙이는 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그 증자의 문인과 그 다음에 자사의 무리들이 이걸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지금 얘기한 그 주자는 정자의 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논어 집주서설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어라는 책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하면서 유자와 증자의 문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그 글에 유독 유자하고 증자만이 자라고 칭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편천차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전체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논어의 성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논어라는 왜 그 사서 가운데 논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이거죠. 근데 실제로 이 논어는 나중에 이게 지어진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쓰였다라고 해요. 그 당시에도 이미 쓰였다라고 하니까 여기도 이제 크게 세 사람의 의견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한 때 방고라는 사람이 있었고, 전현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혁명이라는 사람, 아까 속말 혁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방고라는 거는 지금 저기에도 나와 있죠. 이게 방고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논은 논찬의 의미다. 논찬. 논의했다. 논의를 해가지고 편찬한 것이다. 라고. 편찬하고. 쓰나요? 맞나요? 네, 논찬한 것이다. 라고. 그리고 이제 어는, 언어에 대한 뜻이 들어있다. 이제 방고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논어는, 이제 공자가 제자들 및 그 당시 사람들과 이렇게 응답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 간에 서로 이제 주고받은 말이 또 있겠죠. 그리고 공자로부터 전해들은 말이 있었다. 근데 제자들이 제각기 그거를 기록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공자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 기록들을 모았다. 모아가지고, 의논해가지고 편찬했기 때문에, 논찬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자의 응답한 내용이니까 언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얘기한 보통은 이 논자는 여기에 요자가 이렇게 하면은 일륜윤자가 되죠. 일륜 도덕에 대한 뜻이 들어있고, 요거는 이제 언과 어가 어떻게 다르나요? 언과 어가 언어에 있겠습니다. 나오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원래 글자가 어떤 글자가 찌를 건자인가 이렇게 써있죠. 말을 할 때는 핵심을 찔러갖고 얘기하라 이거죠. 나중에 이제 머리 주자로 이렇게 바뀐 거는 말은 좀 두서가 있어야 돼요. 좀 순서가 있어야 돼요. 뭔 얘기를 하는데 이 말하는지 저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이라는 거는 말을 할 때는 좀 두서가 있고 순서가 있고 핵심을 찔러서 얘기해라 이런 뜻이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상대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보면 내 견해를 피력을 해가지고 응답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요 어라는 것은 응답한 내용이다. 응답한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논은 논찬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는 언어라는 뜻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방고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방고가. 재밌는 얘기를 안 하니까 졸리시죠? 그래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이런 얘기 들어보겠습니까? 자, 그럼 정현이라는 사람은 아주 그냥 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정현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논어에 있는 말은 아까 그 두 가지였다고 주장을 했다고 했죠. 중궁하고 그 장하고 자유가 찬장정이다, 찬장한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정현이는 뭐라 그러냐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논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논자에는 여자 이자 아시죠? 이렇게 뭘 짓자죠? 뭘 짓자죠? 밑에 있는 글자는 이렇게 보니까 여자가 무슨 자죠? 책이죠, 책. 예?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대나무 뒷발을 쪼개가지고 그에다 창끝이 칼끝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 다음에 둥글륜 말아놨죠. 그래서 요 자체가 둥글륜자예요. 둥글륜. 그 다음에 뭉치륜자예요. 뭉치륜자예요. 그래서 이 윤자가 들어가는 글자로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무슨 경륜할 때 윤자죠? 응? 경륜. 이 논이라는 거는 경륜을 뜻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인물을 경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잔뜩 들어있다. 논자에는 경륜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이자는 무슨 자가 되냐? 바퀴lun이죠. 바퀴라는 건 계속 굴러가잖아요. 근데 둥글게 굴러가니까 결국 인륜도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뭉쳐 사는 뭉치lun자입니다.
뭉쳐 사는 데서 둥글게 살아가자. 그러기 때문에 둥글게 굴면 끝이 없다. 다음이 없다. 그래서 이 논에는 윤의 의미가 들어있고 경륜의 의미가 있고 박희륜의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혜인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리고 온갖 이치가 다 들어있다. 또 이 편장에는 아주 질서가 들어있는데 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까 논찬에 그 의미가 이렇게 들어있다. 정혜인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 그리고 어는 이거는 응답하고 기술한 것이다 라고 이제 정혜인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죠. 현명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어자가 앞에 안 있고 논자가 앞에 있는 거냐. 그거는 그 글을 실을 때 반드시 모아가지고 의논을 했기 때문에 어자가 앞에 안 있고 논자가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좀 쉬었다가 지금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다른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좀 이따가는 제가 제 나름대로 부는 시간이 또 있겠죠. 좀 쉬었다가 PP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그러니까 아들로 두 번째니까 중리가 되는 거고 맹주스테 이렇게 해서 그런데 부인으로는 셋째 부인이라고 하네요. 저도 둘째 부인인 줄 알았더니 한 명이 또 있었네요. 그죠? 이렇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많은 분들 아마 논어에 대해서 정말 연구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제가 보니까 책자도 정말 많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역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 말씀 원자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주역에 개가 있죠. 말씀 원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었나요? 이러네요. 속개하고 이렇죠. 이분 하나인데 우리가 아우르는 이거는 아우르는 말이죠. 원래 요자는 벼화자 두 개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니까 벼 두 포기를 우리가 움켜진 거잖아요. 아우를 겸할 겸 아우르는 말이다. 겸하는 말이다. 사실 공자는 굉장히 군자를 강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군자라고 보면 경계에 들어가서 보면 겸은양아의 군제 유종이라 군자가 결국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마지막이 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제 자기 주장이 세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옳다고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송사성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논어는 실제로 하기 시습직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 왜 그래? 배운 사람이 왜 그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혜감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참 있는 거죠. 그 주역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경계로 분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제 공자가 우리가 이제 설계전에 보면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 원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신야자는 요한물이 이연자인 중만물이 막지 요만물이 막기 오고 그다음에 언자 들어가는 혹시 아세요? 그거 맨날 읽더니 안 읽으셨나? 여론 호태 얘기했죠. 여론 호태. 여러 호태 했죠. 공만물자 막줄 호래하고 했죠. 그래서 쭉 가가지고 말씀 원자가 되는 게 여러 호태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성원? 호간 이렇게 해가지고 태방에서
기뻐한다. 원래 요런 이제 이렇게 해석을 안 하죠. 안 하는데 태방에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감방에서 말씀을 읽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열어놓게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열자가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돼요? 하기 시작지면 무력 열어와 해서 열자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 중택대개가 주역의 58번째 개입니다만 거기 들어가면 실제로 붕어강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습을 얘기하고 있죠. 붕어강습 하나니라. 하기 시습지면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기만 하고 그대로 끝나면 송이 될 수가 있죠. 송사송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배우고서 이렇게 익히면 속에서 이제 연락의 세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논어에서는 이 말이라는 거는 지금 시대에 있어서 지금의 시대를 오해중천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해중천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행에다 붙여보면 모언 시청 사가 돼서 언에 해당을 합니다. 이게 말이 요 말띠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말처럼 뛴다. 말이 막 뛰니까 지금은 그냥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를 정도로 말을 막 뛰어서 이렇게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보니까 뭐가 될까요? 말씀한 바 그대로인데 또 인간은 언행일치를 이루면 거기에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를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공자의 언행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지만 사실은 저는 믿을 신과 정성성과 이거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인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응답을 하고 했는가에 대한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자와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물론 주역과 관계해서 나중에 이제 논어를 차근차근 들어가면서 대화 붙여가지고 많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뭐냐면 아침에 우리가 배웠지만 대표적인 언행 합의는 어디에서 오냐 그러면 여기서 중국계에서 옵니다. 중국계에서 이거를 두 개씩 이렇게 묶다 보면은 자체가 이어주니까 말을 할 때는 화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 특히 더 언행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세 번째 논어의 내용과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논어는 물론 그 당시의 육아의 그런 사상을 담고 있고 뭐 또 전통 사상 또 문화를 계승한다는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 논어 속에 지금 현실과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도대체 논어를 공부해가지고 어떤 게 좋냐 이런 얘기예요. 특히 이제 논어 소설에서 보면은 정자말이라고 주장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논어를 읽어가지고 읽은 후에 전혀 일이 없는 사람도 있다. 논어 읽으나마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논어의 한두 구절을 얻어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논어를 다 읽고 나서 알고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잠도 모르게 춤을 추고 발로 뛰는 사람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은 독서를 할지 모른다. 응? 읽기 전이나 읽은 후에나 그저 그런 사람이다. 이건 너무 읽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실천을 이렇게 많이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자가 나는 17, 18세에 논문을 읽었는데
그때 당시 이미 깨우쳤다. 깨우쳤지만 그러나 노노 있기를 더욱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랬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의미가 더욱더 깊어진 신장함을 그 의미가 더욱더 신장함을 깨달았다라고 이제 저기다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노노는 읽으면 읽을수록 깊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좋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서 이제 이게 내용이 많이 들어있죠. 이제 이 노노에는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어떻게 덕으로 다스릴 것인가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 처세술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월요일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핵심이 어찌됐건 노노는 첫 구절하고 마지막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노노의 비중이 크는데 왜 비중이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그 뭐랄까 나와 남 관계, 나와 우리 관계, 자기가 품고 있는 이상, 현실세계 그 속에서 늘 갈등을 겪고 참으로 그 어긋남을 느끼면서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참 슬퍼하기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합일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그 합일점은 분명히 언어와 행식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의 언어와 행식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주역에도 어떻게 덕을 기를 것인가. 그 덕을 기를 거는 대축에 있거든요. 거기에 다시전 왕양 이축기를 가느니라. 그래서 지나간 성인의 언행을 공부를 해야 된다. 공자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생시지가 아니라 난 생시지가 아니야. 난 고아 배움을 좋아한다. 나는 옹고지신이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옹고지 일 것을 익힌다. 이 호학을 통해 배움을 좋아하는 거. 여기에서 이제 숙기가 이게 주어지는 거니까 배움을 좋아한다. A 것을 배우고 또 A 것을 익히고 그것을 추구해라. 그런 합의지지 나는 생지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죠. 뭐 공자의 말로 이염이라든지 자기 사회 뭐 상갓집 개라든지 뭐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었음에도 이렇게 인과로서 세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 점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참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핵심에 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긋남, 계리가 뭐라 그러죠? 그런 갈등 속에도 살고 있잖아요. 그 합일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거죠. 그래 이제 첫 번째 문장이 하기 시습지만 불응여로와 배운 사람이 왜 그러냐? 배운 사람이 더 나쁘더라. 이건 뭘 뜻하겠어요? 공부만 하고 공부 실천 구경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머리만 커져가지고 아까 송사송으로 빠지잖아요. 내 의견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하기 시스템 불응여와 지행합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행합의. 그러니까 뭐 중용에도 참 얘기합니다만 도저히 도가 행해지지 못하고 도가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너무 지적인 사람은 행하려고 하지 않는데 또 어진 자는 그냥 실천구경에만 힘쓰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가 이렇게 행해지지 않고 밝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기 시습질은 내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실천구경할 것인가에 대한 지행합의이다. 합의점이죠. 합의점. 그 다음에는 문장이 어떻게 될까요? 유공이 나온방네요. 그럼 그러죠. 꽃이 있어 멀리 있었어. 나와 남과 관계죠. 인하합의입니다. 나와 남과. 그렇죠? 나와 우리.
그 관계에서 어떻게 합의점을 구하느냐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또 어떻게 되나요? 인무지 무언이면 무역군자와. 그 무슨 뜻이겠어요? 내 이상은 이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이상과 현실에 어긋나면서 그걸 성능온으로 이렇게 도움을 하는 점에 대해서 합의점을 구하는 걸로 계속 이렇게 노 자체가 이렇게 구성이 좀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공자의 그 요할편이죠. 20편입니다. 20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한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아가지고 많이 또 인용도 하고 있습니다. 부지명이면 이랬죠. 사람이 명을 알지 못, 주로 이제 천명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는데, 그렇게 풀이를 하면 좀 맛깔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명이라고. 명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천명지성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명. 그러면 태어날 때 너는 이만큼의 살아라, 목수명이 있어요. 운명이죠. 요즘은 사명감을 못 느껴요. 사람이 사명감을 느끼면 참으로 자기 일에 열심히 살고 부지런해지고 저절로 이렇게 된 사명감을 느끼지 뭐. 소명감도 몰라. 어떤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천명을 안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물론 하늘이 주신 거지만 그걸 목숨을 걸고 지킬 줄 아는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명을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 참된 군자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군자 공부하는 군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을 알지 못한 자기에게 주어진 명을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은 군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 애를 알지 못하면 그랬죠. 애라는 거는 공자가 얘기한 극기복례죠. 극기복례입니다. 극기복례. 애를 알지 못하면 스스로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 회복이라는 점에서는 얘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주역계로 얘기한다면 이걸 뭘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계는 몇 번째 계는? 그렇죠? 우리가 선비다 하면은 1부터 10까지 가정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 어떤 분들은 공부하면은 그 핵심을 좀 얘기해 주세요. 핵심 얘기하면 알아듣겠냐고 제가. 핵심을 얘기해요. 간만 딱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 무르익고 금방 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필요해요. 1부터 10까지. 이 10번째입니다. 그 과정이 요거를 극기로 보는 거죠. 극기. 결국은 나와의 싸움 아니겠어요. 극기, 봉, 내, 미인이다. 이계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밟아 나아가는 과정이 결국 나와의 싸움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애를 회복하는 거고 그것이 인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복을 했네요. 부활을 했네요. 주역에서는 공자는 이걸 뭘로 얘기를 했냐? 이는 덕지 기다. 터전이에요. 터전. 보고 뭐가 되냐? 덕의 근본이다. 근데 이 두 개를 이렇게 합하니까 뭐가 무슨 문제가 됐어요? 덕의 기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지에면 그랬죠? 애를 알지 못하면 그랬죠. 극기복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거기에서 계속 나의 그 극한 상황,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에서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서게 된다 이거죠. 설립자. 설립자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어떻게 서가지고 내가 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그러다 보면은 정말 이 사회 필요한 사람이 과연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 거야. 우리 뭐 홍익이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 내 문제로 돌아오고 그런 사람 자기 문제로 돌아오기 때문에 부지하면 우리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앞에 과정은 여기서 애를 알지 못하면 했지만 그 앞에는 극기라는 단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결국 나와의 싸움에서 내 한계 상황을 뛰어넘고 그렇게 해야만이 애로 회복하고 애를 회복하다 보면 사회 전체 속에서 내가 똑바로 서게 된다 이거죠. 이렇다 이거죠. 부지런이면 그렇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응답한 서로 어떤 그 주고받은 말 속에서 상대가 날 기분 나쁘게 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는데 공자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그걸 살피는 거 아니겠어요? 살피는 거기 때문에 부지런이면 사람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할 때 말로 소통하고 행실을 통해가지고 동사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고 교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먹어야 돼. 말귀를. 그래야만이 사람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인데 참 좋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내 논어의 내용과 이런 핵심을 얘기를 할 때 뭐니 해도 뭐 내용을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보면 이인이다. 그걸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을 얘기를 하려면 첫 구절 합의점과 합의점 늘 어긋남 속에서 괴로워하는데 합의점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 왜 있다라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논어 속에 담겨있는 선천 개별이야기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특징이 뭡니까? 뭐 논어 뭐 해석 잘하는 사람으로 얘기하고 뭐 어떻게 뭐 제가 따라가기는 하겠습니까? 그냥 기본에 이렇게 충실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그 숨어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해서 이제 내려놓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제가 선생님 배울 대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소치 개별 이야기가 있다 이거 그거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거는 이거 말고도 다른 구절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논어 배우면서 배우도록 하고요. 논어 선지편이 나옵니다. 선지편에 그 이제 그 공자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 이제 그 뜻과 포부를 한번 말해봐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자로가 대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염유라고 그러죠. 그 대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누구냐면 공사입니다. 공사. 차례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질문을 할 때 그 저기 증점은 그냥 증자의 아버지입니다. 원래 이제 증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이 이렇게 공자의 제자였습니다. 증점이 이제 검고를 타고 있는 거죠. 검고를 이제 타기 시작을 하니까 원래는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타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막 이제 약간 정사 쪽으로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잘 다스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선지편에 보면 공자가 넌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뜻이 포부가 어떠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검고를 타다가 그 검고를 탁 내려놓으면서 나는 벌떡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는 저 세 사람하고 다릅니다. 뭐 어찌 저 사람들 다 각자 자기 포부를 얘기한 건데 이제 말을 한 내용입니다. 증점이 한 얘기예요. 증점이 한 얘기인데 오충자의 이러죠. 오충자의 충복이 기성이여든 간자 오륙인가 동자 육칠이로 기자니까 고기야야 풍어 무산입니다. 무산. 풍어 무하야 영억이 하리이다. 부자 위연탄할 오여청냐 하노라. 이제 얘기한 부분인데 그대로 얘기한 이제 이게 점을 못 짜죠. 이제 봄옷이 다 지어졌대. 봄이 이제 봄옷이 다 지어졌어요. 봄옷이 이미 다 졌.
근데 느닷없이 간자 오륙인가 이랬어요. 가슴자 오륙인가 동자 6, 7일로 기숙과에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무산에서 바람을 쐬면 노래하면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공자가 감탄을 하면서 말을 하기를 내가 증점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논어 공부하시는 분들 한번 얘기 좀 해보셔요.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그 이제 주 해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원래 이제 그 진정은 그냥 뭐 남 위하는 것도 없고 자기 그냥 뭐 때리고 그냥 자연과 합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운풍농월이나 한 광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이제 주석에 들어있기를 뭐냐면 요 충복이 기성이어들 요거는 이미 이제 좀 따뜻한 시절이다. 근데 그때 이제 제사가 불제가 있는데 3월 30일 불제가 있다. 그러니 간자 오륙인가 동자 육신으로 이제 이 기숙화에서 목욕한다는 것은 그 제사를 지내려니까 몸을 깨끗이 재개를 하고 그 다음에 무산에 가가지고 바람을 쐰다라는 것은 원래 이 무산은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에요. 기우제.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거기 보면 뭐 한서 지지에 보면은 그 남쪽으로 가서 보면은 그 온천이 있는데 아마 참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를 가서 보니까 제사를 지낸 터하고 뭐 이런 데가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산에서 바람을 쐬고 이제 제사 지내고 노래하면 돌아오겠습니다 해서 이거를 이제 풀이야 이걸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정사에 급급했는데 그거에다 비교한다면 진정이는 이 기상 자체가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풀이를 했지요. 이 표현을 하니까 이게 이제 이제 야선 선생님께서 대야 선생님께서 들으신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이 소에는 선적 개별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이걸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 저기 공자가 태어난 해가 언제였죠? 20? 550? 누가 됐죠? 됐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중국의 역사는 요기입니다. 요기. 이 연임금이 태어나신 해가 언제냐? 2372년 때가 기춘년. 그리고 16살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BC 2357년. 요저 갑진년. 우리 당군 다낭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다낭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네? 2살 아래입니다. 연인군보다 2살 아래예요. 그러면 이제 기축 다음에 뭐가 될까요? 그 다음은 10년. 네, 2살 아래니까 연인 그 다음에 신묘, 신묘와 개시묘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저기 다낭 할아버지는 신묘생입니다. 신묘생. 그러니까 연임금은 기축생이죠. 근데 연임금이 단주에게 전한 게 있어요. 이게 뭐였죠? 바둑판이죠? 응? 바둑판인데 이 바둑판이 어떻게 되냐면 총 361점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19줄, 19줄인데 실제로 한 줄은 겹치니까 여기 18 이렇게 되죠? 18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걸 전부 다 더하면 얼마가 됐죠? 72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요게 이제 361점인데 1점은 1,000원이다 그래가지고 수고 세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360을 잤으니 어떻게 되느냐? 이게 12만 9,600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이제 몸 신체랑 똑같잖아요. 1분의 호흡을 18번 하고 호흡을 몇 번이죠? 72에 뛰죠. 호흡은 18번 하고 그 다음에 몇 번은 72에 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사계절로 91, 91, 91, 91 떨어지지만 토항지절이라 그래가지고 임묘진, 진의 마지막이 18일, 4, 5, 2에 18일, 18일, 18일 그 18일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해 가운데 토왕 72일 이럽니다. 근데 이 바둑판을 논임금이 전해줄 때 여기는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간 후천 개병,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인가가 이 안에 담겨있다 이런 겁니다. 를 중천 토용 72갑이라고 해요. 72갑. 그러면 논임금이 요때가 기축년인데 실제로 이제 그 후천이 선천은 양이 주장하고 그러니까 후천은 음이 주장하고 즉 선천은 자유라 그러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후천은 평등이죠. 그러니까 약간 선천은 수직적인 관계, 수직적인 중국의 수직적인 이 봉건 체제가 언제 무너지느냐? 그 무너진 때가 후천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후천 평등의 이념을 내견 공산혁명이 언제 일어났느냐? 혹시 아세요? 1979년. 공산혁명 49년. 1949년이죠? 49년 공산혁명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1948년 이렇게 얘기하고 49년은 이제 기축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띠시니까 만약에 태어난 대로 보면은 이게 지금 기축년에 논임금이 태어났으니까 요때 기축이죠. 그럼 이게 요거하고 요거를 합해보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이런데 48년 합하면 2 그죠? 3 4320이 되죠? 4320이 몇 값인가를 이렇게 보려 그러면 요거를 60으로 나누면 72가 72가 아까 우리 바둑판을 보니까 18, 18, 18, 18이었죠? 그러니까 그 18, 18, 18, 18을 4개를 다 합하니까 얼마가 나왔죠? 72죠. 그러니까 용임금이 태어나신 해로부터 72갑이 되는 때가 그러니까 선천에서 우천으로 넘어가는 때다. 용임금이 기축년에 태어나셨는데 1949년이 기축년이다. 이때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기축을 여러분 조금 어렵죠. 근데 이제 주요 얘기하니까 우리 또 다르지는 것 같습니다. 기축하면은 그 축은 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무기는 누구? 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주역에 하무 지역이라는 말이 두 군데 나와요. 기축년에 혁이 일어난다. 아까 지금 보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기축년에 혁이 일어나는데
그게 항우 지역을 얘기를 하니까 요 항우 지역이 주역에 딱 두 군데 나는데 혁계라는 개가 있어요. 혁계의 두 번째 교에서 나오고 그리고 선체를 수천을 넘으면 중천이 필요하잖아요. 64개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게 33번째죠. 32, 33이니까. 그래서 33을 제가 주용과 많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 33번째 돈계의 두 번째 교회 항우지역이다. 두 군데 나와. 항우지역. 기흉년의 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연임금이 태어나신 해로부터 그러니까 공산연민이 일어난 1949년 그때가 72갑에 그게 이제 흐르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담아놨느냐 하면은 여기다 담아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모춘자의 충복이 기성이언을 이어든 이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천도수가 다했다. 곧 후천이 이룰 것이다. 그런데 관자 오륙인가 동자 유출이에요. 관자는 이미 갔으니까 지나가는 과거로 봅니다. 지나가니까 지금 이 내용은 지금 공자하고 나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연임금이 2372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공자는 언제 태어났다라고 했죠? 551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빼면은 얼마가 되겠는가 봐보세요. 이런 거 되죠? 응? 아니 지금 연임금 그때부터 공자 때까지 그 사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1821은 우리가 이제 60으로 나눈다면 6, 38 그렇죠? 대략 30갑 정도가 된다 이게 대략 30갑. 그래서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관자 56인이다라고 하면 5, 6, 30이니까 공자로부터 지나간 과거 연임금 때부터 공자에 이르기까지가 30갑 정도가 흘렀고 이 말입니다. 동자 6출이다. 동자는 아이동자잖아요. 미래를 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6, 7에 42가 되죠. 42갑이 지나면 그때는 이제 선천이 다하고 후천으로 넘어갈 때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게 지금 보니까 551이니까 BC 551이니까 지금 선천이 마치고 그 다음에 후천이 시작하는 데가 1948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요거 이렇게 더하면 9 요거 9 요거 4 2, 4 이렇게 되죠? 그럼 아까 앞서 연임금 때부터 공자가 태어나기까지 그러니까 1821이니까 1821을 이렇게 더하면은 이게 2가 되고 3이 되고 그러니까 4320이 되죠.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4320을 요거를 60으로 이렇게 나누니까 얼마나 나와요? 70? 정확하게 72갑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편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모춘자의 충복이 기성이언을 이거는 이제 이어든 이걸 누가 얘기하신 거냐? 야란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거기다 그때 풀이를 해놨는데 그게 잘못 해석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선천도수가 다하고 곧 후천이 이룰 것이다. 그런데 간자오륙인가 하면은 요 부분은 공자 이전 그 기간이고 그 다음에 동자의 출입이다 라고 하면은 공자 이후에 후천이 그 시작한 그 때를 정확하게 딱 집은 거죠. 욕곡이야야 했어요. 욕곡이라는 건 기숙화해서 목욕을 하고 딱 그때 되면은 내 마음이 다시 재개를 해서 가다 다듬은 다음에 부산에서 바람 쐬면서 노래하면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공자가 탄식하면서 어떻게 알아채느냐 이거죠. 네, 너와 함께 하려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중점의 마음이죠. 근데 이게 그때가 언제예요? 5회 중천 시대죠. 점을 딱 찍고 점을 딱 찍고 한영점점 하듯이 이렇게 점을 탁 찍은 거잖아요. 다리판에 낙점을 탁 하듯이 그때가 언제나 딱 찍었으니까 공자가 놀래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깜짝 놀래버린 거죠. 내가 너와 함께 더불겠노라 함께 하겠노라 하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사실은 욕곡이야야 풍어무어야 그러죠. 이것도 이게 만약에 배에다가 붙인다면 어디에다 붙일 수가 있느냐. 지역에 우리가 59번째가 뭐였나요? 웅수? 내가 아침에 이제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죠. 요 풍. 이거는 풍호, 무. 이거는 욕호, 기숙과죠, 기숙과. 기숙과. 그 다음에 이거는 풍호무죠. 이거 다음에 무슨 개가 나와요? 배철개가 나오죠. 그래서 원래 이 환기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바람이 불고 보니까 모든 삭된 마음을 다 흩어버리고 내가 그때 되면 다시 마음을 재개를 해가지고 후천을 맞이하겠다라는 뜻의 요 안이 들어있는 게 실제로 여기 들어가면 요 환기에 딱 들어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왕경유명 왕이 실패한다. 종묘에서 왕이 종묘에서 질게한다. 이섭대천 화는 영하니 왕경유명며 이섭대천하니 이정하니라. 왕경유명 이섭대천을 얘기를 했어요. 이섭대천은 대가를 건너가는 대가라는 건 서천수 우천으로 넘어가는 그 중천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얘기하고 왕경유명이라는 거는 그 비색한 마음을 다시 정신을 모으겠다. 왕이 사당을 두매 지극히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욕고 기하니까 기숙과에서 목욕을 제기한다는 말하고 통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산에서 제사 지내는 거죠. 여기 보니까 왕경유명 그렇게 하고서 이섭대천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응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논어에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해석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이 이름이 주역으로 말하고 논어입니다. 그러니까 공회연이 담겨 있고 실제로 그 주역을 집대성하는 공자이기 때문에 두 부분을 이렇게 연계해가면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뭐 그 수리편에 가수면하냐 52 하객이면 가위무대가 그것도 뭐 엉뚱하게 다들 풀어놨죠. 사실은 그것도 이제 야간에 정확하게 푸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이렇게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앞으로 논어를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뭐 주자가 설명한 거라든지 좋은 말이 있으면 이렇게 구절구절 설명하는 거는 그거에 충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